북한이 오늘 새벽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69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는데 군 당국은 새로운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미북 판문점 회담 한 달여 만에 대화 대신 군사 행보를 보이는 북한의 의도 짚어봅니다. 국방부가 한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측에 우리 군 레이더로 포착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WTO 이사회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산업부 김승호 실장이 일본 측 대표에게 1대1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거절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시간당 64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낙뢰로 주택이 전소되는가 하면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삐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원룸에 침입하려다 택배를 훔쳐가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 자신이 운영 중인 택배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신림동 사건을 악용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전분기 역성장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에 따른 반등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한 발은 430km를 날아갔고 또 한 발은 그보다 훨씬 먼 690km를 날아간 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77일 전인 지난 5월 북한이 쏜 것과 비슷한 양상의 발사 실험인데 조금 전 청와대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끝내 분석 중이라고 했던 지난 5월과는 전혀 다른 대응이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이 변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셈이어서 국제사회도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5시 34분 강원도 원산 포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3분 뒤 두 번째 미사일도 같은 동해상으로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군은 두 개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50여 킬로미터 고도로 43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최초 확인했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엔 미국 관측대로 이 중 하나가 690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정정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후까지 새로운 형태로 발사된 부분이 있어 추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오늘 오후 2시간여 동안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를 개량한 탄도미사일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5월 9일 북한이 실험한 두 개의 발사체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난번에 이제 축소해서 보여준 것인지 형상 변경이 있어서 성능이 개선이 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군은 5월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은 방향만 남쪽으로 돌리면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고도 50km의 낮은 고도로 날아오면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9.19 군사합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셈인데 이어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원산 호도반도에서 제주도까지 거리는 690여 킬로미터입니다. 두 번째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일치합니다.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군은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취지에는 어긋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개량형일 경우 고도 50km에 최대 속도 마하 7이 돼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고고도 방어 체계인 사드는 물론이고 마하 4 안팎인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기술로는 100% 방어가 좀 어려운 틈새를 공략을 하고 있다.
결국 한미 합동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5월에 이어 다시 실험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셈입니다. 북한의 내륙 지역에서도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낮은 고도로 우리의 요격망을 회피하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들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청와대 NSC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거리로만 보면 미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선 배경은 우리보다는 결국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여차하면 ICBM도 다시 쏠 수 있다 이렇게 시위를 하는 셈이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불참을 선언해서 미북 외교장관 회담이 무산된 것도 역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대미 압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미선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다음 달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미룬다고 발표한 이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 김정은 위원장이 SLBM을 3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고 우리 정부의 쌀 5만 톤 지원에도 갑자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압박을 가하면서도 미국이 판을 깨지 않도록 대륙간 탄도탄 대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북한이 만족할 수 있는 단계적 비핵화 카드를 가져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불참하기로 해 기대를 모았던 미국 외교장관 회담도 무산시켰습니다. 김정은은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까지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버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채롭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我が国の領域や EEZ 内の弾道ミサイルの飛来は確認されておらず 미 트럼프 행정부는 5월 미사일 발사 때와 달리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자,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2달 전과는 사뭇 다른 대응인데 청와대 연결해서 설명을 들어보죠. 자, 백대호 기자, 이번에는 상당히 신속하게 분석이 끝난 셈인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예, 우리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보면요. 지난번보다 이번 발사체의 사거리가 대략 200km 정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오늘 발사가 690km였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그리고 지난번과 새로운 형태의 발사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NSC가 탄도미사일이라는 결론을 내놓은 이후에 합참에 다시 문의를 해봤습니다. 지난 5월 미사일 발사한 게 여전히 분석 중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 분석 중이다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NSC가 분석한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이 아닌 추정이라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추정이다 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맞다 또 이렇게 결론을 서둘러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결론이 대단히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오전 5시 57분경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요. 대략 12시간 만에 결론을 내놨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에 발사했던 미사일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의 변화가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는요. 탄도미사일은 바로 유엔 제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대북 제재를 푸느냐 마느냐가 비핵화 협상의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추가 대북 제재 거리가 생기면 상황이 전보다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단거리 미사일은 어느 나라나 발사한다. 작은 무기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지난 5월에 내놨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 오늘 청와대 발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다수의 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유엔 제재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이란 판단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단거리였다면 추가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발표였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입니다. 예, 정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유엔 결의안 위반을 이제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또 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발언, 그러니까 북한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도 이른바 미미 갈등은 있었습니다. 미국 다수의 언론들은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북한에 5월에 있었던 2차 미사일 발사 직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미국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예, 한반도 주변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국방부가 오늘 대사관에 러시아 무관을 불러 당시 영공 침범의 증거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그러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자신들이 유감을 표명했다는 청와대 발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실무 협의를 위해 국방부를 찾은 러시아 측의 무관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들에게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담긴 근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필요한 자료들은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군은 항적도와 함께 레이더 좌표, A-50이 찍힌 사진 등을 러시아 측에 제시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러시아 경보기가 독도 오른쪽으로 7마일, 독도 왼쪽으로 8.5마일씩 두 차례 영공을 침범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러시아 측은 경보기가 독도에 가장 근접했던 거리가 15.5마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군은 제시한 자료만으로도 영공 침범이 입증된다며 우리 공군기에 찍힌 영상과 경고방송 교신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측은 제공받은 자료를 본국 국방부에 송부하겠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러시아 차석무관이 유감을 표명했다는 전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발표에 대해서도 러시아 대사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예,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경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는데 우리 측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자며 1대1 대화를 제의했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수출 상대국을 우대해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WTO 164개 회원국 앞에서 본격 설전을 벌인 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3시쯤입니다. 우리 측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이 앞서 오전 발언 때 일본에 공개적으로 1대1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자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일본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WTO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김 대표는 일본이 떳떳하게 자신들의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It is very much regrettable that Japan continued to show uncooperative, irresponsible attitude. 일본 측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딴소리를 했습니다. We are ready to engage in further communication if it is necessary.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여론 지지도가 높다는 명분으로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부령 개정안 공포 절차에 곧 들어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영향을 받게 돼
우리 산업계가 반도체 소재를 넘어 여러 분야에서 추가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어제는 미국 산업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려하는 서한을 두 나라 정부에 보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화웨이가 아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중국만 이득을 볼 것이다 등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업계를 대변하는 싱크탱크 미국 기업연구소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연구소는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을 했다면서 업계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중국의 지배력을 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곤란에 빠지면 5G 시장에서 화웨이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WTO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아베 총리가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등 6개 단체도 한일 통상 당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규제를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앞서 유럽 언론인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조치를 아베의 가망 없는 무역 전쟁이라고 비판했고 이코노미스트는 상호 확증적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하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느 검찰총장과는 좀 다른 취임 일성이어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나 집권 여당 수사도 엄정하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첫 출근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얼굴은 다소 굳어 있었습니다. 취임사의 시작도 검찰의 과도한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쓴소리였습니다.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법 집행에 우선해야 할 가치로 공정 경쟁을 꼽았습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헌법의 두 축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불법 자금 수수와 시장의 룰을 깨는 반칙 행위를 예시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정권 후반기 대기업 관련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시장 교란 행위 등 경제 분야 사건의 해결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집권 여당의 권력형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이르면 내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KBS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얼마 전 KBS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소개하면서 자유한국당 로고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신료 거부 운동에 이어 2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파방송, 민심조작, KBS는 사과하라! 해체하라!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원들이 KBS 수신료 거부 장외 서명식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KBS가 최근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보도에서 일장기와 한국당 로고를 합성해 내보낸 것은 명백한 총선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불매운동 방법도 갈수록 현명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노 안 뽑아요에 일장기를 사용하면서 동그라미 안에 한국당 로고를 넣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친북 좌파 세력들이 KBS를 점령해 공영방송을 문재인 홍보본부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낸 시청료가 좌파 방송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권 홍보,
편파 방송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KBS 양승동 사장 등을 상대로 25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253명당 1,000만 원씩 총 25억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한국당은 또 청와대의 태양광 보도 외압 관련 KBS 청문회와 KBS 수신료 강제 납부 폐지 법안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낙뢰로 주택이 전소되는가 하면은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일요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는 최대 400mm의 물폭탄이 예고돼 있습니다. 청주 연결합니다. 자, 김다로 기자, 오늘 하루 비가 정말 많이 내렸죠? 네, 충청 지역 곳곳에는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충북 청주는 오늘 오전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아침 10시부터 이곳 무심천 하상도로는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충남 천안의 지하차도 4곳도 오늘 새벽 침수돼 임시 통제됐습니다. 아침 7시쯤에는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한 주택에 번개가 떨어져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충청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비 피해 신고 33건이 접수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 8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충남 아산 송악 157, 홍성 133.6, 천안 132.7, 충북 괴산 108, 청주 97.7mm입니다. 네, 이번 비가 주말까지 내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물폭탄 수준이라고요? 네, 오늘 밤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밤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이 불면서 천둥과 번개도 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인천, 경기 일부,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70mm가 넘는 강한 비도 예보했습니다. 비는 일요일인 28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 지역에는 4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트럭이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의심 차량을 처리하던 고속도로 순찰 요원 2명이 숨졌는데 결국 달아난 트럭 운전자는 1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받더니 갓길로 달립니다. 갓길에 서 있던 고속도로 관리용 순찰차를 추돌하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제2서해안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고속도로 관리업체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나란히 서 있던 승합차와 경찰차까지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1살 허모 씨 등 순찰 직원 2명이 숨지고 경찰관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한 분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직원분은 병원에 도착하셔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숨진 허 씨 등은 민자고속도로 관리업체 직원입니다. 이들은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도중 갓길에 서 있는 승합차를 발견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조사를 돕던 중이었습니다. 음주 의심이 들어서 현장 근무자가 계속 출동을 요구했는데 거부하고 자기는 대리를 불러서 왔고. 달아난 트럭 운전자 50살 정모 씨는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졸음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수원 지역 최대 폭력 조직 2개파 조직원 84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도 주먹을 휘두르며 서로 세력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 경찰은 두 조직이 이른바 전쟁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형사 72명을 한날 한시에 투입해서 일망타진에 나섰습니다. 유성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입니다. 남성이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2명 모두 조직폭력배입니다. 이들은 수원에서 가장 큰 폭력 조직 2곳의 조직원이었습니다. 2곳은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 폭력 조직이 서로 복수를 다짐하며 이른바 전쟁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1년 동안 이들의 범죄를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유흥업소 업주 등을 협박해 돈을 빼앗았습니다. 일반 시민을 상대로도 집단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들 폭력 조직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20, 30대 청년들을 조직에 가입시켜 세를 불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40살 A씨 등 폭력 조직 2곳의 간부급 18명을 구속했습니다. 달아나거나 잠적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형사 72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8명을 덮쳤습니다. 40살 B씨 등 하부 조직원 66명도 붙잡았습니다. 2개파 84명을 검거하여 그중 18명을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한날 1시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한 폭력 조직 2곳은 사실상 와해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이틀 전 신림동에서 삐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원룸 앞 택배를 훔친 뒤 침입을 시도하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난 5월 벌어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떠오른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택배 보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공포를 상술로 이용한 이 허탈한 현실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기괴한 피에로 가면을 쓴 한 남성. 원룸 앞 택배 상자를 손에 들더니 누가 있나 귀를 기울이고 한 번, 2번, 문 비밀번호까지 넣어본 뒤 문고리를 흔듭니다. 지난 23일 신림동 소름 돋는 도둑 CCTV 실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자신을 뒤쫓는 남성을 피해 가까스로 문을 닫아 화를 면했던 지난 5월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지난달 또다시 같은 지역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40대 남성의 성폭행 미수 사건이 아직 생생한데 피에로 영상을 본 시민들은 무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은 좀 불안할 것 같고 그런 거 이용해서 광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건물 관리인의 신고로 영상을 올린 최모 씨는 입건됐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어요. 이게 어떤 거를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그 검토 중이에요. 알고 보니 영상은 최 씨가 자신의 택배 보관 사업을 위해 연출한 것이었죠. 택배 기사를 가장해 일어나는 범죄에 불안해하는 여성들을 위해 시작한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를 홍보하려 했던 겁니다. 최 씨는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이렇게 창문에 스마트폰을 두고 문제의 영상을 찍은 뒤 마치 CCTV 화면인 것처럼 편집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광고 목적으로 올렸거든요. 진짜 이거는 크게 번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여성들이 일단 공포에 질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고 싶고. 혼자 사는 여성이 느끼는 공포를 조장해서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느냐. 시민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여성분들이 항상 느끼는 그런 공포에 대해서 그런 광고를 만든 업체를 이용할 것 같진 않아요. 실제 최 씨가 해당 영상을 올린 23일 바로 그날 서울 강서구에서는 20대 남성이 귀가하는 한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인에게 술 한잔 하자고 안심시킨 뒤 필사적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죠. 술을 먹었어요. 많지라고 보진 않고요. 피의자 조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혼자 사는 여성은 모두 284만 3천 명. 주거 침입 성범죄는 해마다 300건이 넘게 일어나 거의 매일 한 명씩의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얼마 전 청년들이 경기도 안산의 한 광장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일이 있었죠.
나눔의 집이 이 청년들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 청년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청년 3명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안산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했던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위안부를 하는데 위안부가 아니야. 강제야, 강제. 위안부라 해서 없이 얘기지 마. 청년들은 무릎을 꿇은 채 술에 취해 실수했다며 울먹였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결국 청년들을 용서했습니다. 청년들은 위안부 역사관을 둘러보고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지난 토요일 사죄 방문을 했습니다. 역사를 잘 몰랐고 실수이 그랬다고 그쪽에서 말을 해줘서 그래서 나중에는 사과를 받아주시고. 31살 A씨 등 4명은 지난 6일 새벽 이곳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추태를 벌였습니다. 소녀상을 조롱하고 일본어로 모욕했습니다. 수노페아 만세, 우리 간단하게 농락하고 가자. 일본어를 하면 위안부에게 더 모욕감을 줄 것 같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용서를 한 만큼 청년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12년 전에 쑥을 뜯으러 간다면서 외출했다가 실종된 나혜순 할머니입니다. 서울 곳곳에 할머니를 찾는 현수막도 걸렸었죠. 사실 성인 실종 사건은 아동보다 미제로 남는 경우가 45배나 많아서 이 사건도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컸는데 다행스럽게도 나 할머니의 유해가 1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머리 위로 열차가 지나는 한강철교 뚝방길. 자전거 도로가 생기며 담장으로 막혔지만 한때는 사람들이 오가던 둔치였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이곳에서 옷가지와 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사람의 뼈로 드러났지만 신원은 찾지 못했습니다. 탐문이나 주변 수사를 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일단 DNA를 채취해서 국과수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4일 유골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7년 쑥을 뜯으러 나간 뒤 실종된 71살 나혜순 할머니였습니다. 아들의 DNA를 채취해 비교한 결과 99.9999% 일치했습니다. 유해 일부를 되찾은 유족들. 나 할머니의 실종 12년 만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상가집 가도 저는 그래요. 저렇게 그래도 장례를 치러갖고 어머니 부모님들 임종을 그것도 진짜 복이거든요, 따지면요. 온전히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이사도 가지 못했던 가족들은 그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아버님이 좀 벽제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 이제 같이 모시려고 이제 낙골당에다 이렇게 2개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같이 시작하려고요. 성인 실종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 비율이 높습니다. 단순 가출로 분류돼 DNA 채취와 휴대폰 조회 등의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실종된 채 돌아오지 못한 성인은 4,380명으로 같은 기간 실종된 아동보다 45배 많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검찰 기소대로 인사에 개입해 측근을 승진시켰다고 결론 내린 건데 다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어서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승환 전북교육감.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데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김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 4명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근무 성적 평정 순위를 높이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실제로 4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선출직인 교육감이 4급 승진 인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무죄를 항변했지만
소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4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임명권자라고 할지라도 승진 후보자 명단 작성에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 동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확정해 발표합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학부모들로부터 자사고 평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TV조선 김태현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2분기에 1.1% 성장했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4%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호전된 수치로 보입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인데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서 세금주도 성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비교 대상인 1분기가 마이너스 0.4%로 역성장한 데 따른 반사작용이 커 경기 회복의 징후로는 볼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더욱 암울합니다. 경제 성장 기여도를 민간과 정부로 나눠보면 민간은 1분기 0.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2%포인트로 내려선 반면 정부는 마이너스 0.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크게 올랐습니다. 민간 영역은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률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분기 중 크게 증가했던 지방 교부금이 실제 집행되면서 소비 부문 역시 민간 소비가 0.7%, 정부 소비가 2.5% 증가해 정부 주도세가 뚜렷했습니다. 민간 부분이 계속해서 침몰하는데 그걸 억지로 정부가 이제 끌어올려서 겨우 2%대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일 간의 어떤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미중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고 올 상반기 정부 예산 집행률은 역대 최고인 65%.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수출 규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에는 더욱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 2위 업체인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 부진의 여파로 3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여기에 일본발 악재까지 겹쳐서 하반기부터는 감산 체제에 들어갑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기업들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적 잔치는 끝났습니다. 오늘 발표한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376억 원에 그쳤습니다. 1분기의 반토막,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요가 워낙 안 좋았고 거기다 미중무역 전쟁의 영향, 격화된 영향까지 있었기 때문에 좋기가 어려웠죠.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던 이른바 상저하고 전망도 쏙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대형 돌발 악재 때문입니다. 장기화될 경우에 생산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극약 처방으로 꼽히는 감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대비 반토막난 잠정 실적을 공개했고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도 줄줄이 어닝쇼크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린 데다가 대외 환경의 전반적인 악화가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수출을 떠받치던 기업들 실적이 줄줄이 주저앉으며 하반기 우리 경제의 주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문제는 경제인 것 같은데 사정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세금 정책이 나올 거란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재탕, 삼탕 대책이어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투자 유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세제 지원 3종 세트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하고자 합니다.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며 소비 촉진을 위해 꺼낸 특별 대책들도 대부분 이미 발표된 내용들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굳이 이렇게 중복되거나 필요한 그 세제 개편안이 사실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기조는 유지됐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설정해 총 급여가 5억 원인 근로자에겐 연 110만 원, 10억 원인 근로자에겐 연 535만 원의 세금을 더 걷습니다. 4만 6,250만 원 이상 버는 근로자 2만 1,000명이 증세 대상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아마 재정을 통해서 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지난주 손흥민과 맞대결로 축구 팬들을 흥분시켰던 축구스타 호날두가 내일 소속팀 유벤투스를 이끌고 한국을 찾습니다. 우리 K리그 선수들은 손을 써서라도 호날두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에 완벽한 골 결정력,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슈퍼골까지. 지난 시즌 소속팀 유벤투스의 우승을 이끈 호날두가 한국을 찾아 K리그 선발팀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날두는 새 시즌에 앞서 진행 중인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토트넘전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렸고, 어제 인터밀란전에서는 오른발 프리킥으로 2경기 연속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 팀 K리그. 공격진에서는 박주영과 김보경, 이동국 등 베테랑 선수들이 출격하고, 수비진에서는 홍철과 이용근이 무실점을 다짐했습니다. 골문은 러시아 월드컵의 스타 조현우가 책임집니다. 너무 훌륭한 선수에서 약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나쁜 손을 해서라도 또 잡겠습니다. 올 시즌 K리그 열풍의 주역 대구 호날두 세징야는 원조 앞에서 호우 세리머니를 약속했습니다. Com certeza, se acontecer de eu fazer o gol amanhã, com certeza irei comemorar igual Cristiano Ronaldo, que é 모처럼 맞은 슈퍼스타와 명문팀에 방문해 K리그가 자존심을 건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흐느낍니다. 참담하게 이런 딸을 그리워합니다. 밤이면 하루도 안 오는 날이 없어. 이날 때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가슴 아프죠 뭐. 소련의 야만적인 대한항공 007기 격추로 피부치를 잃은 지도 36년. 해마다 기일이면 천안 망향의 동산 위령탑에 유가족들이 모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가슴 속 피멍울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지난 1983년 소련 영공으로 잘못 들어간 칼기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우리 국민 105명을 포함한 269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소련 당국이 민간 여객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투기의 보고를 무시하고 격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년 뒤 소련이 붕괴된 뒤에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범죄적 소련 체제가 무너졌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흘 러시아가 하는 행태를 보면서 과거 일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공 침범 직후부터 러시아는 일관되게 침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도리어 한국 공군이 공중 난동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전 보내온 공식 문서에서는 또 항로를 방해하고 위협하면 대응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러시아 대사관 무관이 한 말이라며 영공 침범을 인정하고 러시아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과한 적 없다는 러시아 정부와 대사관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심리학 용어 확증 편향은 자기 생각과 같은 정보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청와대가 대령급 차석 무관의 말을 사실로 믿고 싶은 나머지 덜컥 국민 앞에 들고 나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어제 입장문에서 일본만 질타하고 러시아, 중국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시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할 자유가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 말이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눈치 보이고 겁나는 일이 많은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7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이상한 주권 침해 대응이었습니다. 곳곳에 내리는 장맛비는 주말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다 그치다 하겠는데요. 요즘 장마의 특징은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집중호우 위주로 내린다는 건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시간당 7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일요일까지는 총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 지역은 최고 40에서 80mm에 그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비에 안개까지 더해져 특히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서울이 2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